계급투쟁의 역사적 전개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을 갖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개의 작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속에 우주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른바 MZ세대의 능력주의 공정론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속에 담겨 있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여러 가지 연원들이 중첩돼 있다. 그걸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또 한국의 역사 속에서 계급투쟁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낼 때 지금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쭉 접근해가는 문제의식이고요. 앞에 발제에서도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죠. 왜 저들의 공정을 얘기하는 저들의 분노는 선택적일까? 왜 자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는 그들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약자들에게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드러낼까? 이를테면 그런 모습들의 연원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볼 역사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이게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 실체를 이해하는 데서 귀족주의, 금권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걸 영어 표기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참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영어 표기가 원래 그리스어, 라틴어의 이제 어원을 거쳐서 영어로 만들어진 건데요. 귀족주의, 금권주의, 민주주의까지는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합성어 원리를 갖고 능력주의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각각 크러쉬라는 질서나 지배를 뜻하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한 질서, 무엇에 의한 지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단어들이죠. 이쪽 봤을 때 능력주의는 귀족주의나 금권주의하고 기본적으로 계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자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다수자의 지배를 추구하는 디모크라시, 민주주의하고 대립하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능력주의는 또 귀족주의나 금권주의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냐? 신분이나 재산이라고 하는 세습적 자원을 능력주의는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세습적 자원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 능력, 그 능력에 따른 지배를 주장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능력주의의 묘한 위치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격이 그 능력주의가 그러니까 세습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격이 세습적인 불평등 사회에 맞서는 어떤 대안처럼 흔히 이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주의는 현실에서 가족제도와 결합하면서 능력 형성의 기회 자체를 세습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세습적 지배질서로 귀결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기회평등과 능력에 따른 결과의 차등을 주장합니다. 결과의 평등은 필요 없다. 기회평등만 달라. 그런데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 자체가 세습되기 때문에 기회평등 자체가 점점 사실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과의 평등 없이는 기회평등도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력주의는 노동자운동과 상급관계에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불평등 사회를 전제하는 거고요. 노동자운동 그래서 타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운동은 집단적인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신분 상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관계에 있고 특히 능력주의는 소시민 계급의 좌절, 몰락에 대한 공포, 분노 이걸 노동자운동 집단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파시즘이 노동자운동을 공격할 때 아주 긴밀히 연결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다루겠지만 노동자들이 특히 노동자들 상층의 노동자들이 개인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저버리게 유도하는 그래서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이런 효과들을 발휘하죠. 이 능력주의를 철저히 극복할 때만 노동자운동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부르주아 정치혁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주의 혁명이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 18세기에 일어났던 전형적인 부르주아 정치혁명에서 자본가 계급이 내걸었던 자유와 평등의 구호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의 구호를 내걸고 인민을 끌어들여서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그때 다수 인민이 생각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본가계급이 실제로 생각한 자유와 평등은 상당히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특히 자본가계급이 생각한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 오늘날 말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능력주의 출발점 바로 이 부르주아 정치혁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능력주의 혁명은 봉건 귀족의 권력, 즉 귀족주의를 타도한 혁명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끌어들였던 인민들이 염원했던 세상,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혁명이었다. 그러니까 귀족주의와 민주주의 양자에 맞선 혁명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영국, 프랑스, 미국 공이 나타났던 현실인데 부르주아 정치혁명이 만든 세상은 오늘날 우리한테 익숙한 자본주의의 모습, 민주공화제가 아니죠. 민주공화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선거권, 보통 선거제도가 보장되는 체제인데 부르주아 정치혁명이 만든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5% 내지는 심지어 그 이하 극소수 성인 남성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자본가 공화국이 부르주아 정치혁명 결과로 등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흘러서 독점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능력주의는 소시민 계급의 이념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이 독점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자본가급의 구성이 좀 변했기 때문입니다. 독점 자본주의가 성립하다 보니까 거대한 독점 자본을 형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일반화가 됐고,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게 되고요. 즉 거대한 주식을 소유하고 세습하는 자들, 거대한 부를 세습하는 핵심부가 자본계급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이른바 전문 경영인, 경영을 담당하는 그들은 능력에 따라 진입했다 탈락하는 자본가의 주변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금권주의를 중심으로 능력주의를 활용하는 형태로 자본가계급이 변모하게 됩니다. 능력주의는 이제 자본가계급으로 진입함으로써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하는 소시민계급의 이념으로 변했죠. 그런데 소시민계급의 이 능력주의는 과거의 자본가계급의 능력주의처럼 과감하거나 공격적이지 못했습니다. 자본가계급의 능력주의는 귀족주의를 타도한 권력 추구적인 것이었는데, 소시민계급의 능력주의는 자본가계급 핵심부의 금권주의에 철저히 복종하는 하위 이데올로기로서 전개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왜 그들의 분노는 선택적인가, 그들의 공정은 왜 자본가 계급을 향하지는 못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역사적 연원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획득하게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일정하게 바꿔놓습니다. 바로 보통 선거권, 노동상권 8시간 노동제, 오늘날 전 세계 자본주의에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권리들을 노동자에게 불가역적으로 획득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사실은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거의 1세기 이상 전 세계 노동자에게 투쟁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투쟁은 노동자 운동을 매우 강력히 전진시켰고, 그래서 이런 기본권을 획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부르주아 정치혁명 속에 사실은 담겨있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얻고자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으로까지 전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 계급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탄압도 했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유인을 활용했는데요. 조합주의, 계량주의, 관료주의를 노동자운동 속에 퍼뜨림으로써 주저앉히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20세기 벽대에 이르렀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보통 선거제 등을 노동자 계급이 막 획득해 가던 그 즈음에 이르렀을 때 세계 노동자운동의 다수가 바로 이 조합주의, 계량주의, 관료주의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 대중적 기반은 그리고 노동자운동의 주력을 구성한 노동자계급 상층이었죠. 자, 이 문제, 백인 남성 숙련공으로 대표되는 노동자계급 상층이 조합주의에 빠져들었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로 그 노동자계급 상층 노동자들이 소시민계급의 능력주의 세계관을 수용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동자운동의 기본 원리는, 그리고 이 말은 그냥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 힘차게 뻗어나가던 노동자운동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원리입니다. 당면 생존권에 대한 방어를 통해서 형성한 단결력, 투쟁력을 더 확장시키면서 불평등 사회 자체를, 자본주의 자체를 변혁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게 노동자 운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 조합주의는 문제를 이렇게 비틀어버립니다. 불평등한 사회, 즉 자본주의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불가피한 전제다. 노동자 운동의 역할은 생존권에 대한 방어, 그것도 일부 노동자들의 생존권만을 방어하는 것, 즉 협소한 방어로 제한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문제 해결은 이 소시민 계급의 능력치 수준 상승 대열에 개별적으로 합류하는 데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비틀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백인 남성 승용공들의 직업별 노조가 유색인 여성 미승용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사회주운동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다르게 보자면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투쟁에 밀려서 민주주의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대신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 계급 내부로 침투시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노동자운동 예방을 걷고 민주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보통 선거권을 자본가들은 추가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1세기에 걸쳐서. 왜냐하면 노동자가 다수인데 보통 선거권이 인정되면 그게 바로 혁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선거권을 움켜쥔 노동자들이 결국 자본가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그 방법의 핵심이 바로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 계급에게 내면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층 노동자들이 능력주의에 포획당한 것, 그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죠. 1차 대전, 세계대공황,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30여 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가 극심하게 펼쳐질 때 결국 그걸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 세계적인 혁명으로 전환시켜내지 못했던 거죠. 결국 자본주의가 엄청난 대량 파괴, 대량 학살로 모순을 털어낸 뒤에 다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게 했던 거고요. 하지만 역사가 다르게 흘러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917년 러시아 노동자혁명이 있었고, 거기선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노동자, 농민, 인민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일어섰고, 그래서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새로운 사회를 열었죠.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소비에트를 통해서 노동자와 인민의 총단결이 실현된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또 결정적인 변수는 뭐냐?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페트로그라드의 금속산업 승려 노동자들을 비롯한 상층 노동자들이 능력주의 신분 상승 대신 노동자 계급과 인민의 총단결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를 뒤엎는 걸 추구하고 그걸 위한 혁명적 부심으로 기능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산별노조, 일반 노조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는데요. 이건 역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선 중요한 반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호황이 펼쳐졌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널리 추진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펼쳐지게 되고 신자유주의로 뒤집어지죠.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운동 최대한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 계급 스스로도 능력주의에 입각한 혁신적 재편을 추구한 제2차 능력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미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에 따라서 과거보다 이윤 창출이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착취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여건을 만들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가 계급 스스로가 훨씬 효율적인 집단을 거듭내야 했던 거죠.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과학기술혁명, 정보화, 금융화 등이 함께 전개되면서 자본가 계급 내부의 서열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자들의 부가 세습 자본가들의 부를 넘어서는 일이 100년 전 독점자본주의 성립 이래 처음으로 아주 속출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 현상이 돼 있죠. 이와 같은 신흥 자본가들의 성공 신화는 소시민의 능력 신분 상승 욕망을 거세게 자극했고, 상층 노동자들 또한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금융화의 자산 거품은 그 욕망을 더 부풀렸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욕망의 뒷면에는 신자유 시대에 전개된 이 극심한 양극화 과정에서 몰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전면화되게 된 배경에는 중도 좌파 정치 세력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것 또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메커니즘은 이런 거였죠. 중도 좌파 정치 세력을 떠받치던 이 상층 노동자들이 소시민 능력주의 신분 상승 욕망에 빠져들면서 그들과 함께 소시민 계급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 이동해버린 거죠. 중도좌파 정치 세력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게 된 논리적인 몰락의 과정,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 소련 몰락을 둘러싼 논쟁, 그다음에 중국의 개혁개방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는 시간상 제가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발제문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길게 잡으면 한 10여 년이죠. 최근 10여 년 능력주의 사회의 패배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40년이 흘러오면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죠. 평생 능력 향상의 기회 자체를 얻을 수 없는 암담한 구조 속에 갇혔기 때문인데요.
곳곳에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자면 2011년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운동, 미국의 월가 점령 운동,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집권,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등을 들 수 있겠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례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반란이 갖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노동자 운동을 대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도좌파 정치 세력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노동자 운동, 노동조합 운동 또한 이 중심부 노동자들의 능력주의 신분상승 욕망을 소심하게 대변하고 방어하는 운동으로 찌그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능력주의 사회 패배자들을 대변하지 않는 정적 진공 속으로 포퓰리즘이 치고 들어가죠. 좌파 또는 우파 포퓰리즘. 그런데 이제 트럼프로 대표된 우파 포퓰리즘은 감정적 배설구를 제공하긴 했지만 특히 패배한 백인들이죠. 패배한 백인들에게. 하지만 그들의 삶의 조건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걸로 대표되는 신개량주의로 대표되는 그런 좌파 포퓰리즘은 노동자 계급의 광범한 단결로 전진할 전망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퓰리즘으로는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좌파 포퓰리즘으로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또한 입증해 왔던 지난 10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운동이 한창일 때 일부 철도 노동자들이 그 운동을 노동자 운동과 결합시켜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노동자 운동이 중심부 노동자들의 갇히기를 거부하고 멈추고 주변부 노동자들과 하층 소시민의 절망에 깊이 공감하고 대변하는 운동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 불평등사회 척배의 관점에서 노동자 계급을 강건하게 단결시키는 운동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이 반란을 제대로 된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의 계급투쟁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본가 계급의 형성 과정을 보자면 이거 능력에 입각한 게 아니고 관계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백과 연줄이 한국 자본가들의 성공을 좌우했죠. 언제까지? 외환위기까지. 예. 하지만 그렇다고 능력주의하고 무관한 사회는 또 아니었죠. 백이나 연줄이 없는 민중들의 세계는 이 능력주의가 지배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광범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노동자와 도시 소시민으로 전환돼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학력과 학벌을 중심으로 상층 소시민, 지식노동자, 단순노동자로 신분이 갈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노동자 운동을 절멸시켰고 특히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착취 억압을 겪어야 했죠.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는 또 탈출하려는 신분 상승 욕망을 아주 강력히 자극했는데요. 그 신분 상승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학력과 학벌을 획득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한 욕망의 뒷면에는 또 지옥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는 공부 못한 비천한 인간들, 즉 공돌이와 공순이에 대한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 욕망이 더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멸시와 함께했다. 이게 능력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본가들이 능력주의 노동통제를 아주 세밀하게 현장에서 관철시켰었는데요. 특히 인사고과제와 창여금 차등제로 대표되는 아주 세밀한 능력주의 노동통제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현장까지 아주 심각하게 분열시키면서 지배했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은 결국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능력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었다. 이게 굉장히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7년 대투쟁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남목고개를 넘을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저 현수막을 실제로 만들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표현하던 가장 중요한 구호이기도 했는데요. 공돌이 공순이를 업신여겼던 멸시당하던 노동자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거듭났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변화가 과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하던 작업복을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당당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으로 이제 변화했죠. 나중에는 이제 이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게 이제 대기업 정규직이 갑질하고 다니는 것으로 될 정도로 이제 큰 변천의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7 대투쟁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인사고과제와 사회연금 차등제 폐지를 핵심적으로 제기했고 실제로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87년 이전 시대 수준으로 한국 자본가들이 현장에서의 능력주의 통제를 되돌리지 못한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87년 대투쟁에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한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처럼 비정규직이 정면화되지 않았던 시기이고
특히 제조업에서는 조선 철강 등에서만 사내하청 형태가 먼저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내하청이 존재하던 곳에서 현대중공 노동조합은 당연히 지금과 사내하청이 함께 만든 노동조합이었고 하청 직영화를 주역으로 내걸어서 관철했고요. 바로 옆에 있던 현대종합목재 노동조합은 아예 사내하청 조합원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게 되죠. 한국 자본가들 30대 재벌 가운데 16개가 망할 정도로 혹독한 재편을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들의 사업 과잉은 전 근대적 관계주의에서 능력적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테면 삼성, 현대차, SK, LG 온갖 세습적 재벌의 이야기가 한국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자본가의 내부의 능력주의 재편은 여전히 미연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누구가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됐다느니 하는 이제 소식이 아주 최근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약간의 변화들이 시작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같은 상황하고 비교해보자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한국의 소시민 그리고 노동자 계급은 급격히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양극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 또는 몰락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시 학력과 학벌이 기본 요인이지만 각종 최종 시험이 최종 승부를 가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시장이 거대하게 팽창한 점까지 맞물리면서 이전하고는 또 다르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심지어는 그 이전부터 대학을 나와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길게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그런 인생 초입부 전체를 끝없이 앗아가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분 상승을 위한 학업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시기 동안 노동자 운동은 이 양극화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양극화를 되돌리고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는 책임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의 신분 상승 욕망과 감성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양극화를 되돌리고 광범한 단계를 건설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노동자 운동은 꾸준히 약화됐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약화됐다고 판단한 자본가 계급이 박근혜 정부를 앞세워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내걸고 한판 붙어 나왔죠. 그게 이제 노동계약이었는데 긴장한 정규직 민주노조 운동이 빠르게 결집해서 사실은 별 큰 힘도 아닌데 그나마 하여튼 죽자사자 저항을 좀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반격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를 몰락으로 이끈 힘의 균형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일격이 됐고 그리고 촛불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 시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이 만들어지려고 하던 그 무렵 청년들은 헬조선 금수저 수재를 말했습니다. 능력주의 학업 경쟁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시기 표출이었죠.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오늘날 청년들은 공정의 이름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왜 일어났을까? 먼저 가장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이들이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진입한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즉 상층 노동자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이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상층 노동자들이 계급적 대의로부터 일탈하는 일은 사실은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자본주의를 넘어설 힘을 노동자가 갖게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본가 계급이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할 결정적인 방안이라서 저들도 죽자사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볼 지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 얼마 전에 전교조가 지간직에서 정규직화에 사실상 반대했을 때 우리가 하여튼 보고 느꼈던 것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를테면 최소한 노동자 운동 속에서는 전교조에 대해서 훨씬 조심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아주 과감하게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면이 있다는 정도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규직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주의 공정론 아주 적나라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아주 추한 욕망, 모순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노동자 운동에 포함된 이 조합주의 속에 숨겨져 있는 상층 노동자들의 소시민적 욕망을 적나라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한 발은 노동자 운동에 한 발은 소시민적 욕망에 이토롭게 걸치고 서 있는 게 조합주의죠. 그 조합주의가 무엇인가를 보는 그 위선적 본질을 보는 하나의 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 상층 노동자들을 결국 노동자의 편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이제 그게 우리의 과제인 건 분명한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공공부문 청년들의 정규직 청년들의 능력주의 공정론이
왜 취업 준비생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비정규직 청년들의 침묵을 압도하고 있냐는 거죠. 왜 능력주의 학업 경쟁을 날카롭게 비판하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잦아들었냐는 거죠. 그건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깊이 실망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등장했고 그런 만큼 이 능력주의 불평등 사회를 상당 수준 뜯어 고쳐줄 걸로 청년들이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의지도 능력도 없고 게다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부동산 폭등을 보면서 청년들이 아주 기겁을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 불평등 사회를 깨부술 다른 대안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능력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대안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뿐이라는 게 청년들이 사고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청년들이 입을 다물게 만든 메커니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노동자 운동이 돌아가야 할 지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문재인 정부한테 청년들이 실망하게 된 건 예정된 결과죠. 그런데 청년들이 다른 대안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동자 운동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죠. 그리고 노동자 운동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노동자 운동은 여러 가지로 독립성이 훼손됐고 크게 흔들렸죠. 그 결과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됐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한 후퇴를 겪었습니다. 청년들의 눈에는 명확한 자기 대안을 가진 세력으로 인식될 수가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전망과 투쟁을 세워내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특히 이 능력주의 불평등 사회를 철폐할 구체적인 전망을 세워내는데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서 노동자에게 모든 역량을 결집해낼 원대한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규직에서 넘어서지 못했다. 정규직에만 갇혔다. 이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특히 비정규직 투쟁의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 분산된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개별 비정규직 투쟁들이 그들 투쟁하는 당사자들만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전체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한 투쟁으로 전체 노동자격의 단결을 어떻게 연결되고 나아갈 것인지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다수의 비정규직 청년들도 깊이 공감하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전망을 우리는 어떻게 기획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능력주의 공정론을 진정으로 극복할 우리의 실천적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유석 동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노동자 운동의 상극인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조합주의를 넘어서 전 계급적인 단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과의 평등 없이 기회의 평등도 없다. 이거는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써먹어야 되는 명 슬로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